5월 24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이번 방송에서 해볼 건데요. 특수활동비 때문에 설왕설래,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의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에 찍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 뭉뚱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도 괘씸해서 일단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성완종 사건은 무죄랍니다, 본인이. 대법원을 믿는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히면 아프죠? 엄청 아프죠. 대법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 이렇게. 이거 쫄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한다. 얼마나 쫄았다는 게 딱 티가 나는 말이에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서슬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다. 대법원에게 나 무죄 판결 내려줘라고 지금 어쩌면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은 나오죠.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소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치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뇌물 전달자가 자기 자신이 뇌물 공여에 관련한 더 큰 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심은 무죄가 났죠 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원이 이제 박근혜 등등에 장악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법원은 좀 억울하실라나?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판사가 법을 갖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정황 또는 뇌물 공여자나 받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니까. 네. 그것을 증거로 보냐 안 보냐가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사실 뇌물 관련한 그 재판들은 한마디로 다 엉망들이죠. 그냥 그 정권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 한명수 총리잖아요. 의자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죄가 되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면서 남긴 장부에 버젓이 이름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죠. 더욱더 홍준표가 쫄아 있는 거겠죠. 2심 판결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믿어야지 왜 법원이 안 믿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안 돼서 안타깝고요.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경선 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귀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원내대 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한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읍니다. 홍준표가 지금 베트남 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는데도 국회 대책비 일부를 집사람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년 6개월 만에, 2년 반 만에 말이 바뀌었어요. 특수활동비를 쓰고 나니까 급여가 좀 남아서 집사람 줬다. 뭔 말이야 이게?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네. 돈을 쓰는 사람만 알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 특수활동비를 쓰니까 월급을 쓸 필요가 없어서 마누라 갖다 줬다 이거잖아요. 그거 아니야? 진짜 개념 없는 소리죠. 아니 그 당시에 홍준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찌됐든 뭐 돈이 남아서 그거를 부인한테 갖다 줬는데 부인이 그걸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좋지 않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건데
지금 그 홍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활비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에게 준 돈은 특활비가 아니라 본인 급여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진상조사를 다시 하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당시에 기자회견이랑 이런 것들을 한 기록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놀림감이 될 게 뻔하거든요. 2015년 5월 11일 기자회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랬었죠. 예, 그걸 집에 갖다 준 게 무슨 국회의원이 집에서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들을 때마다 너무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말은 박근혜식 사고방식이죠. 내 손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그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요. 저쪽 사람들의 유전자. 이렇게 썼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썼던 것 같아요. 속칭 눈먼 돈이라고 하는 예. 돈의 그 개념이 예. 뭐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써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또 그걸 어그로 끌기 위해서 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게 참 후한무치한 거예요. 그 염치를 몰라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말을 수시로 바꾸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그냥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야. 세금 도둑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이제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그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정말 맛있잖아요. 좀 잘 나간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세금 도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미안함이랄까 일말의 양심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한테 상납을 했는데 30억이 사라졌어. 전체 금액에서. 청와대에 준 돈은 소명이 된 거예요. 근데 30억이 사라졌는데 국정원장들이 지금 어디다 썼는지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을 현금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은행권으로 이렇게 다발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발에는 그 은행권 띠지에 은행이 막 그 마크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고무줄이나? 무띠지로 다시 묶어서 5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데 그렇게 치면 그 현금이라는 게 사실 잔액이라는 게 딱 안 맞잖아요. 그 현금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비어? 이상하게 현금으로 관리하면 뭔가 꼭 이렇게 마지막 아구가 안 맞거든요. 그거 지난 방송에 비춰보면 신병이 가져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장독에 있는 네. 미자금을 가져갔다고. 네.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30억이 빈다. 근데 그 용처를 지금 말 안 하고 있다. 뭘까요 이게? 어디다 쓴 돈일까? 이게 너무 명확한 게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예요. 원외 반출 내역표라고 국정원이 검찰에게 제출했거든요. 이게 이제 원외 반출 내역표는 현금이 국정원 외로 나간 거에 대한 표인데 여기 나간 거에는 70억이 돼 있어서 박근혜한테 청와대로 40억이 갔다는 거는 소명이 됐고 그 나머지 30억에 대한 용처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3명의 국정원장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운데 가능성은 2가지라고 봐요. 정말로 검찰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듯이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갔을 확률 한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 국정원장들 지들이 띵겨 먹었을 그렇지. 경우. 난 그걸 더 크게 봐요. 예. 정치인은 당연히 갔을 거고.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주기만 해야 되냐? 그럼 나도 먹어야지. 나는 왜 월급만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상상했던 모습이 그 요즘 TV CF 보면 김준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총 들고 입 벌려라 치킨 들어간 다음에 빵 쏘면 입에다가 치킨 팍 박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경환한테 입 벌려라 1억 들어간다 빵 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썩었을까가 일단 예. 궁금하고요. 나는 최근에 이 국면에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는 안 먹었을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 자기들이 관례라고 했어. 네. 관례라고 했는데 민주정부 때 그걸 안 드셨다는 게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먹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을 왜 안 먹었을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박근혜 정부 현재 이 드러난 사실들을 캐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쥐새끼 정부에서도 그거를 먹은 거를 자료가 나오겠죠. 순서대로 나오겠죠. 지금 그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의 일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장들이 좀 드셨을 가능성 전 100%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인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국정원장들은 한 연봉을 한 10억씩 주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아, 그러니까 준 만큼 내가 갖는다. 그렇지. 네. 어. 1억을 주면 나도 1억 가지고 저쪽이 1억 주면 또 내가 1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돈의 성격상 누구를 줬다는 영수증이 서로가 주지 않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공범들은 항상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다가 상납하는 것도 저는 개인 비리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전달한 놈도 입을 막아야 되니까 똑같이 주는 방식인 거거든. 근데 거기에 3명의 국정원장들이 안 먹었다는 그 상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 3명의 전직 그 당시 국정원장 얘네들 3명이 집에다가는 살림비를 갖다 줘야 되니까 월급에서 어떻게 삥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과 그다음에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르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쓰기 위해서 아마 인마에 포켓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직원 경력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뭐 1억 원씩 썼다. 이렇게 자기가 소명이 되고 이 3명의 국정원장은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요구해서 줬다 이거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은 사실 없는 거야. 왜? 임명권자니까. 근데 자기들이 직접 먹었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요 핵심들 있잖아요. 무슨 뭐 국정원장 밑에 뭐 차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나눠 가졌을 가능성 100%라고 봐요. 얼마큼 나쁜 놈들인지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전달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게 꼬리표를 붙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거든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들은 봉투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회사원들은 그냥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돈을 뽑아서 이렇게 그 뭐 누구 이름 써주고 봉투를 내는데 공무원들은 그 봉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봉투를 이렇게 딱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해놓고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못 보게? 예, 봉투 위에다가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그 혼주 이름을 쓰고 원래 그 축의금 낼 때 그 쓰는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하고 직위하고 쓰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직접 안 오고 봉투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봉투를 낼 때 그런 걸 보면 참 낯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 봉투가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배달 사고. 하더라고요. 배달 사고는 어디에나 있어요. 네. 축의금 맡기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랑이나 신부 쪽에 가까운 친구 대부분 많이 맡아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막내 이렇게 많이 맡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축의금을 10만 원 넣었는데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제 가족들끼리는. 근데 이거를 축의금을 내면 바로 그 돈을 빼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돈을 모아야 된다고. 봉투는 인증인 거야. 누구누구 왔냐가 중요하고 여기 리스트에다가 뭐 마차 3만 원 치사하게 야수 20만 원 와 유명정 50만 원 와 금액을 쓰는 경우는 없죠. 누구누구 왔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부에다 기록을 쓰는 건데 어쨌건 정말 골 때리는 정부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구속한 부분이 그거랑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검찰 입장에서 아직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 이 사람들을 구속하는 거죠. 발표를 못하는 거죠. 구속은 했으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 비리가 엄청나게 들어갔을 거라고 봐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전체 정부 특수활동비에 반 쓴다 그랬잖아요. 거의 그 정도 되면은 국정원은 제가 봤을 때 해체해야 됩니다. 진짜. 자 이제 본격적이죠. 최경환이요. 그 방송을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사무실이 국회의원 사무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약간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그게 좀 지금 온라인상에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왜 저러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국회 입장에서는 국회의장한테 저는 통보를 안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인데 국회의장한테 최소한 이렇게 서면 통보라도 해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는 뭐 의례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보고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지금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최경환은 의원직 날아가게 생겼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청탁 재판 중이고 그다음에 홍준표는 빨리 나가라고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박근혜 정권의 사실상 2인자였잖아요. 선진국 같으면 새누리당 자체가 정당 해산됐어야 된다고 그 상황에서 최경환이 이태껏 살아있다는 것도 현역으로 있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최경환 자체는 왜 초이노믹스라는 표현을 쓰는데 최경환이 경제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SOC만 퍼붓는 그런 경제 관료였어요. 최근에 국회 지금 내년 예산 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도 그렇더만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복지 쪽으로 좀 돈 좀 쓰자. SOC는 이제 하지 말자.
근데 여당이고 야당이고 쪽지 예산, 카톡 예산까지 등장했다고 지금 보도를 한번 봤는데 어쨌건 그런 것에 선두주자였던 사람이고 관련해서 국정원 돈을 받아가지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엄청 실드 쳐줘요. 그 야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기재부에서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잖아요. 예. 근데 특수활동비 논란 나올 때마다 그 돈 받아서 실드 쳤던 거 있는데 지금 강창일, 안민석 의원의 질문은 명정님이 한번 해주시고요. 최경환은 야수님이 한번 해줘보세요. 특수활동비 말이죠. 상세 내역들 지금 아무도 터치 못합니까? 국정원 예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총액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의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만원권으로 89톤입니다. 이게 영수증 없이 눈먼 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보, 군사, 또 국정수행 이런 활동에만 아주 최소화해서 지원하고 있고 전체를 그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또 너무 지나친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김동연 부총리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 과세하겠다. 네.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김동연 부총리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이렇게 실드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이런 특수활동비 자체를 실드 칠 이유는 없죠. 기획재정부가 하는 일은 예산 전체에 대한 설계를 하는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책임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 거지 기재부가 이렇게 나서서 할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최경환 부총리가요. 나라 빚이 과도하게 늘어 선고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 경제부총리 맡은 지 1년 3개월 만에 국채 발행이요. 연평균 31조 5천억. 그러니까 이명박 때보다 57.5%나 증가한. 전체적인 큰 얼개는 이런 거잖아요. 나라 살리면 더럽게 못해. 필요하면 그냥 빚 내가지고 살림을 하는데 국정원으로부터는 뇌물 받아가지고 국정원 실드 줬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가 나쁘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통화량을 늘려서 경기를 받쳐줘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악랄했던 건 세금에 대한 이렇게 세수 수입에 대한 대책 없이 국채만 발행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 악랄한 거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죠. 증세 없는 복지. 그래서 세금을 안 올렸는데 서민 증세는 열심히 했어요. 담배값 올린 거. 예, 서민 증세는 열심히 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과 재벌들에 대한 증세는 안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국민이 봉인 거잖아요. 저 국채 발행하면 누가 갚아요? 결국은 국민이 갚는 거예요. 그리고 최경환 이 자식은 연말만 되면 자기 지역구에 SOC 예산 따가가지고 그 최경환의 지역구에 가면은 쓸데없는 곳에도 가로등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리고 차가 안 다니는 고속도로가 또 굉장히 아름답게 낚여져 있고. 할 일만 하면 돼요. 모든 장관들 중에 기재부 장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쯤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기재부가 부처 안에서 옥상옥이라는 비판도 많이 받죠.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니까 그런 정도로 나라 살림도 더럽게 못해. 초이노믹스라는 게 도대체 실체가 뭐예요? 그 말도 좀 일본스럽게 말을 전놓기는 했는데 최노믹스죠. 최노믹스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서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는 안 하면서 서민들한테 세금은 더 올리고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그거고요. 두 번째가 빚내서 집 사게 만드는 건설회사 또한 토건회사들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한 정책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민들하고 하여금 서민들은 뭐 완전 죽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앞으로 미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치나 이런 예상치 이런 것들을 다 뭉개버리고 서민들의 품속에 있는 아주 작은 돈까지 다 빼내서 재벌 대기업한테 안겨주는 그게 뭐 최노믹스의 핵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 빚만 늘려놨다고. 그러면서 국민이 잘 살아야 된다라든지 세금을 아껴야 된다라든지 이런 개념은 없고 최경환 스타일로 보면은 국정원에서만 돈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밖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뇌물이란 게 그래. 누가 그렇잖아요. 뇌물은 100개 중에 1개에 걸릴까 말까 하다 그러잖아요. 각 부처별로 다 받았다고 치면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최경환은 이제 국정원에서 예산 담당한 사람이 기조실장인데 이현수? 이 사람이 이제 최경환한테 1억 줬다고 했고 국정원 원장들도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경환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최경환한테 왜 줬을까? 궁금했던 부분이 기재부 장관이었고 특수활동비비는 깎이면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1억 원을 이렇게 떼주고
자기들의 특수활동비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국정원은 또 그걸 특수활동비를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난 그게 궁금해. 특수활동비가 전체 정부 예산의 한 반쯤 되는 게 국정원 거라면 그 양이 엄청 많잖아요. 수백억이잖아요. 예. 그거를 뭐에 쓰려고 그랬을까? 그럼 뭐 저기 대명천지에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뭐 댓글도 했고 뇌물도 있을 거고 자기가 삥치는 것도 있을 거고 분명히 그 배달 사고 많이 일어나거든요. 현금이 움직이면 댓글 부대한테 월급 줄 때도 아마 일당 줄 때도 거기서 띵겨먹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을 것 같고요. 친박 집회에도 엄청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것도 또 띵겨먹었죠. 네. 소송 들어가고 난리 났었죠.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최경환이 기재부 장관이던 시절에 공공기관들이 특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공공기관 평가 때문에 이 평가를 A등급에서 B등급으로만 떨어져도 그 인센티브 금액이 확 바뀌거든요. 이렇게 실수령액이 이렇게 1년 그 실수령액이 뭐 1,000만 원씩 500만 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1.5점 때문에 이제 A에서 B로 이제 넘어가고 B가 A가 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로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 정도로 돈을 밝혔던 사람이면 그 각 산하 기관들에서도 국정원 같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쪽에서도 돈을 빼내기 시작하면은 못할 것도 없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김영란법 시행되기 전에 카드 한도액이 한 번 쓸 때 30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그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그래요. 영업비로 쓰는 그 접대용 카드가 한 식당에서 30만 원 이상 결제를 못하도록 이렇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카드를 10장 가지고 나와요. 나눠서. 예, 그래서 결제하죠. 10장으로 나눠서 300만 원을 결제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카드 깡 했다는 의혹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에서 안 했다는 것도 없죠. 이게 대표적인 적폐 중에 적폐네요. 예.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를 시전하고 계시죠, 지금.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특수활동비라는 제목이 붙은 건 전부 다 의심해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특수활동비가 국정원 다음으로 많은 수밖에 없는 곳이 검찰인데, 예.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105억 원이 그렇다는 건데, 원래 애초에 법무부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다. 이게 팩트인데 지금 물타기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거 없는 것을 문제를 삼아가지고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특수활동비만 그 한정해서 보면 우리가 큰 돈들 있죠. 그러니까 뭐 억대 단위, 뭐 100억대, 뭐 500억대 이런 큰 돈에 대한 특수활동비라고 딱 명목 지어진 것만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실생활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활동비 아주 작은 거, 월 한 뭐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되는 그 작은 특수활동비들이 의원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평소에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내에서 쓰는 돈은 특수활동비를 포함해서 사용 내역을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국회 내에서 쓰는 돈은 비밀일 이유가 없어요. 정보기관이 아닌 이상, 뭐 수사를 위하거나 첩보활동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닌 이상은 사실 사용한 내역 자체를 공개하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자를 만나서 밥을 먹고 민원인을 만나서 차를 마시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불법적인 활동도 아니고 그걸 왜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원실에서 쓰는 택시비, 밥값, 뭐 복사비, 뭐 인쇄비 이런 것들 뭐 공개해서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런데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를 어떻게 시전했냐면 국정원이 청와대에다가 상납했다고 하잖아요. 예. 검찰도 상급기관인 검찰이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으니까 똑같이 조사하라 이건데 트가 네. 틀린 얘기를 네. 그렇게 지금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건데요. 짜맞추기 물타기죠. 검찰은 예산 편성권과 예산 집행권은 없어요.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 편성과 집행권은 법무부가 갖고 있고요. 지금 105억 문제된 거는 105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애초에 법무부에 책정된 특수활동비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검찰에 책정된 건데 얘네들은 그거를 전체가 다 검찰에 책정됐는데 법무부에 105억 원을 상납했다. 이렇게 지금 억지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검찰이 예산 편성권하고 집행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법무부에다가 상납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형적인 물타기를 시전하고 계시는 예. 거예요. 예.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이 받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데이터 나눠 쓰는 거 있잖아. 가족 사이에 내가 데이터가 남으면 주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엄청난 억울을 끌는 이 상태. 야, 이 사람들의 그 유전자 아까 다르다 그랬잖아요. 물타기 할 게 뭐가 있나 찾다가 보니까 검찰이 법무부에 상납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이거는 특수활동비라는 제목만 붙어 있으면 무조건 다 저건 뇌물이야라고 이렇게 등치시켜버리는 거죠. 졸라 무식한 생각이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얼마나 눈먼 돈들을 이렇게 많이 써왔는지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 좀 들어요. 수천억 원이 되는 돈들이 그런 식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우리 세금으로 낸 그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이 받아가지고 어버이연합에 주고 댓글 다는 데 쓰고 최경환한테 주고 또 지금 의심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당에도 뭐 있다 이런 식의 뭐 정보가 흘러나오긴 하는데 그거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적폐 중에 적폐고 위법이잖아. 그럼 바로 처벌 받아야죠. 이 홍준표가 계속 이렇게 억지 논리를 피우고 물타기를 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그 검찰이 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당 소속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벙어리 냉가슴이야. 왜냐하면 한마디 던지면 그 다음에 내가 구속되거든. 순서대로 갈 것 같으니까 최대한 뒤로 물러나 있는데 앞으로 전선으로 안 나와요. 근데 홍준표는 당대표다 보니까 최전선에서 지금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네. 우리 건드리지 마. 검찰 너희들도 다쳐 막 이러는데. 근데 홍준표는 그냥 이미 베린 몸이라서 그래요. 이미 베린 몸. 뭐 검찰 머지 않았으니까. 검찰 수사 받고 뭐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2판 4판 이거 깽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봐. 나 제1야당 대표인데 뭐 니들이 어쩔 거야. 그러면 정치 보복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 식의 것이 있는데 베트남 갔거든요. 근데 베트남 간 이유가 이거야. 삼성전자 구미공장이 베트남에 가서 만든 일자리가 10만 개 협력업체 중소기업까지 합치면 20만 개 이상 일자리가 베트남에 창출되는데 우리나라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방문한다. 욕 나오려고 그런다 진짜.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게 난 눈에 보여요. 이런 거를 세밀히 살펴서 뭔가 국익에 도움될 애들이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명박이 바레인 간 거나 홍준표가 베트남 간 거나 뭔가 구조가 유사해.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리 못하는 일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사람은 비자금이 없을까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있는데. 아니면은 경남도지사 시절에 어디 베트남 어디하고 MOU 같은 거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봐봐. 왜 갔을까? 이게 홍준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혹시 자유한국당의 문제 아닐까요? 비리 구조는 전체적인 비리는 없어. 개개인의 비리가 있을 뿐이지. 자유한국당이 베트남에 뭐 투자한 돈이 날아가게 생겼다든지.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알거지가 되게 생긴 뭐 이런 상황. 뭐 그런 해피해. 예, 지금 삼성전자 베트남 사업장에 베트남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있어요. 그거를 쉴드 쳐주고 뭐 다른 뭐 대가성 뭐 후원금을 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은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엄중한 어떤 시절에 이런 이유로 베트남에 간다는 게 믿겨지세요? 지금 그 베트남 내에 있는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백혈병, 뭐 불임, 이렇게 산업재해 이런 문제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여당이 실드 쳐주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했던 행태를 똑같이 베트남에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실드를 쳐준다면 한국당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홍준표처럼 가난한 사람이 베트남에 따로 뭐 사업체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러면은 삼성으로부터 땡땡땡을 받고 예. 아씨 응원을 받고 막 지르긴 좀 그렇다. 어쨌든 간에 예, 예. 뭔가 좀 이상해요. 사실 그냥 이거는 아. 그냥 단순히 핑계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핑계 이상은 없고. 그건 몰라. 그러니까 이게는 이 사람들이 세력이 워낙 부도덕하다 보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순수하게 이 용도로는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예, 이건 맞아요. 핑계인 게 아니 이거 지금 홍준표가 얘기하는 이런 이유로 베트남 간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서주만 보면 다 나오는 얘기고요. 뉴스만 봐도 다 나와요. 그렇죠. 이런 걸 뭐 굳이 갈 필요는 없고 한 가지 추측은 이제 따뜻한 데 가서 좀 쉬려고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베트남 출국할 때 사진 보니까 눈썹은 많이 자리를 잡았네요. 헝그리 버드. 갑자기 궁금해요. 그 눈썹 문신을 하면 자리 잡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색깔이 옅어지나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정말 진하고 되게 웃기게 보이거든요. 맨 처음에 홍준표 그랬잖아요. 지금 많이 이게 피부가 탈락이 되면서 아니, 이렇게 햇빛을 보면서 약간 바래지는 거 아닐까요? 탈색되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남자분들 이 눈썹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 눈썹 비려해? 없으면 허전하죠. 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줄어들네. 그러게. 약간 좀 옛날 장군상? 나중에는 이제 흰수염이 날리며 조선시장처럼. 하얘지고 있어요 지금. 임꺽정상이라고 하죠. 검찰이라고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검찰을 불신. 그렇잖아요. 예. 다른 방송에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했지만 홍준표 말이 일견 틀린 말도 아니에요. 정권의 중견이었던 건 사실이고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뭔가 시국 사건들을 보면 세월호까지도 검찰에 의해서 쉴드가 돼버리면 사건 끝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사활이 걸려있는 게 사실 하나 있죠. 뭐냐? 공수처. 이 공수처는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두 가지 용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좀 완전히 수술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세게 갈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검찰을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 예를 들면은 문무일과 윤석열을 주체로 보느냐 그 속에 들어있는 다수의 기득권 검찰들을 주체로 보느냐 이것도 좀 시각이 좀 그래서 애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못 믿을 구석도 있지만 또 잘해내야 되는 구석도 있단 말이야. 이게 참 애매모호하죠. 근데 지금 공수처 관련해가지고 조국 수석이 국회에 나왔어요. 국회에 이제 당과 청와대와 정부가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회의 자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다. 이제 마무리할 때 됐다. 공수처 안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정부 안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공수처는 이제 이렇게 봐요. 개혁의 방향성은 그게 어떤 정부가 됐건 간에 검찰을 견제할 장치는 필요하다. 워낙 그쪽에 그러니까 검찰 자체가 정권의 사실 개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이야기를 홍준표가 할 이야기는 못 되는 거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많이 써먹었던 거를 그렇게 비난하는 건 좀 못 되는 거지만 어찌됐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저는 100% 공정하게 법대로 하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완할 장치가 있으면 함부로 못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 검찰의 지금 그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의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공수처로 인한 기소권을 나누는 거하고요. 경찰과 수사권을 나누는 거. 요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공수처는 이거는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 게 공수처가 돼야만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게 왜 나왔겠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있어야만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검사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검찰이 예전처럼 무소불위로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도 견제받는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어찌됐든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중앙지검 같은 경우는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뭐 중앙지검만 검찰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검찰 그 지금 구속돼 있는 애들도 보고 그러면 어떤 폐악질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그런 폐악질들을 해왔을 때 이렇게 뭐 대충 꼬리 자르기 선에서 뭐 구속이나 아니면 뭐 처벌 정도 하고 뽑는 정도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그래서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견제로 가면 돼요. 네. 공수처의 인물들을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고요. 그럼 상호견제로 가면 됩니다. 네. 최소한 비리 사건이라든지 정권이 줄서기 하는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인데 정권이 바뀌어서 그걸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또 공수처도 근데 그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지. 검찰의 수사권만이라도 사실 분리가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검찰이 그동안 잘못했음에도 어떤 범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는 행태가 국정원하고 똑같거든요. 법원에서 판사들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로 그냥 물에 물 탄 듯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들도 사실 국정원하고 그런 그 법을 다루는 그 기관들의 행태가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정확하게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거나 안 그러면은 공수처처럼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다면 사실 그렇게 법을 위반하는 그 검사 판사들이 처벌을 정확하게 받지 않기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정원 조직 자체를 뭐 해체한다거나
없애거나 간판을 바꾸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별 범법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기각만 제대로 딱 서면 이 시간이 나머지는 해결해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하거나 못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사실 자유당이나 아니면 일부 검찰 이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에도 70%가 찬성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월소득 400만 원 이상의 중고소득자 여기는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왔고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 찬성 75%인 것처럼 사람들이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이거 똑바로 잡아달라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 생각 들지다. 그 전병훈 수석 오늘 검찰에 출석했거든요. 그게 어찌됐건 간에 현직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단 말이에요. 예전 같으면 사실 꿈도 못 꿀 상황이에요. 박근혜 정권 때 같으면 그게 가능했겠냐고요. 그렇죠. 정권 초반에. 네. 그건 불가능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이걸 읍참마석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전병훈 수석의 한결같은 거는 나는 돈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쪽에서 어떤 게 만들었냐면 제3자 뇌물죄 이런 걸로 전병훈 당신 보고 보좌관들한테 뇌물 준 거야.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전병훈 전 수석이 이제 검찰에 출석해서 혐의가 있건 없건 간에 선도적으로 지금 출석하는 상황이에요. 최경환 가야 되고 그러면서 정치권 자체는 정말 목소리 크게 높이는 사람을 보면 목소리 높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꿀릴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유여해? 이런 거. 뭐 비리를 저지를 만한 어떤 스펙도 아니고 기간도 없고.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 조용하게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심란한 집단이기도 하고 특수활동비를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사적으로 이용하면서도 물타기 해가면서 당연한 거고 그 말이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로 썼더니 급여가 남아서 부인을 갖다 줬다. 그게 그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급여를 부인한테 안 갖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안 남으면 그러니까. 어디다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지금 홍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세비는 받지 않겠죠. 근데 네. 아마 경남도지사나 국회의원이나 받는 건 비슷할 거예요. 별 차이 없을 거라고. 그럼 도대체 집에서 살려면 뭐로 했을까? 경남도지사도 특수활동비 있을걸? 있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 저런 것들 하면은 야 내가 어렸을 때 꿈처럼 정치인을 했어야 돼. 난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었어. 아 이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차제 이걸 없애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없애야죠. 없애거나 안 그러면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하도록 강제하거나.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란 그 이름 자체가 주는 음험함이 있어가지고 정보 뭐 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름을 낮춘 뒤에 정확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예. 최소한 여야가 보는 앞에서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렇죠. 열람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경환이다 이제 가져간 거예요. 어렸을 때 엄마의 그 장독에 있는 예. 미자금을 가져갔다고. 예.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30억이 빈다. 근데 그 용처를 지금 말 안 하고 있다. 뭘까요 이게? 어디다 쓴 돈일까? 이게 너무 명확한 게 청와대에서 나온 자료예요. 원외 반출 내역표라고 국정원이 검찰에게 제출했거든요. 이게 이제 원외 반출 내역표는 현금이 국정원 외로 나간 거에 대한 표인데 여기 나간 거에는 70억이 돼 있어서 박근혜한테 청와대로 40억이 갔다는 거는 소명이 됐고 그 나머지 30억에 대한 용처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 3명의 국정원장이 다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어려운데 가능성은 2가지라고 봐요. 정말로 검찰이 지금 방향을 잡고 있듯이 그 당시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갔을 확률 한 80% 그리고 나머지 20%는 이 국정원장들 지들이 띵겨 먹었을 그렇지. 경우. 난 그걸 더 크게 봐요. 예. 정치인은 당연히 갔을 거고. 네. 그러면서 내가 왜 주기만 해야 되냐? 그럼 나도 먹어야지. 나는 왜 월급만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상상했던 모습이 그 요즘 TV CF 보면 김준현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총 들고 입 벌려라 치킨 들어간 다음에 빵 쏘면 입에다가 치킨 팍 박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경환한테 입 벌려라 1억 들어간다 빵 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세력들이 얼마나 썩었을까가 일단 예. 궁금하고요. 나는 최근에 이 국면에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는 안 먹었을까? 근데 그게 아직까지 한 건도 안 나오고 있다. 자기들이 관례라고 했어. 네. 관례라고 했는데 민주정부 때 그걸 안 드셨다는 게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먹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명박을 왜 안 먹었을까?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 이게 박근혜 정부 현재 이 드러난 사실들을 캐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쥐새끼 정부에서도 그거를 먹은 거를 자료가 나오겠죠. 순서대로 나오겠죠. 지금 그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최근의 일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기조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정원장들이 좀 드셨을 가능성 전 100%라고 봅니다. 이게 정치인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국정원장들은 연봉을 한 10억씩 주나요? 그것도 아닐 거고. 그러니까 준 만큼 내가 갖는다. 그렇지. 네. 1억을 주면 나도 1억 가지고 저쪽이 1억 주면 또 내가 1억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돈의 성격상 누인급여라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수사당국의 진상조사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진상조사를 다시 하라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게 당시에 기자회견이랑 이런 것들을 한 기록이 다 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왜냐하면 계속해서 놀림감이 될 게 뻔하거든요. 2015년 5월 11일 기자회견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 활동비라고 받으면 나한테 들어오면 내 돈 아닙니까? 그랬었죠. 예, 그걸 집에 갖다 준 게 무슨 국회의원이 집에서는 먹고 살지 않습니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들을 때마다 너무 저급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저런 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 말은 박근혜식 사고방식이죠. 내 손에 있는 돈은 다 내 거야. 그 도둑놈 심보지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전자가 달라서 그래요. 저쪽 사람들의 유전자. 이렇게 썼던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썼던 것 같아요. 속칭 눈먼 돈이라고 하는 예. 돈의 그 개념이 예. 뭐 영수증 처리도 필요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써왔던 부분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고 또 그걸 어그로 끌기 위해서 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요거를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게 참 후한무치한 거예요. 그 염치를 몰라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말을 수시로 바꾸고 온갖 이야기를 해도 그냥 도둑놈은 도둑놈인 거야. 세금 도둑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이제 간장게장을 밥도둑이라고 하잖아요. 저번에 그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정말 맛있잖아요. 좀 잘 나간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게 세금 도둑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미안함이랄까 일말의 양심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박근혜한테 상납을 했는데 30억이 사라졌어. 전체 금액에서. 청와대에 준 돈은 소명이 된 거예요. 근데 30억이 사라졌는데 국정원장들이 지금 어디다 썼는지 말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모르는 거 아닐까요? 이 전체적인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면 대부분을 현금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은행권으로 이렇게 다발로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발에는 그 은행권 띠지에 은행이 막 그 마크가 있으니까 그걸 풀어서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고무줄이나? 무띠지로 다시 묶어서 5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했다는데 그렇게 치면 그 현금이라는 게 사실 잔액이라는 게 딱 안 맞잖아요. 그 현금 관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비어? 이상하게 현금으로 관리하면 뭔가 꼭 이렇게 마지막 아구가 안 맞거든요. 그거 지난 방송에 비춰보면 신병이 구구를 줬다는 영수증이 서로가 주지 않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공범들은 항상 나눠 갖게 돼 있어요. 청와대에다가 상납하는 것도 저는 개인 비리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전달한 놈도 입을 막아야 되니까 똑같이 주는 방식인 거거든. 근데 거기에 3명의 국정원장들이 안 먹었다는 그 상상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얘네들 3명의 전직 그 당시 국정원장 얘네들 3명이 집에다가는 살림비를 갖다 줘야 되니까 월급에서 어떻게 삥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과 그다음에 자기 부하 직원도 모르는 곳에 돈을 써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쓰기 위해서 아마 인마에 포켓했을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직원 경력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뭐 1억 원씩 썼다. 이렇게 자기가 소명이 되고 이 3명의 국정원장은 그거 아니에요. 박근혜가 요구해서 줬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들 책임은 사실 없는 거야. 왜? 임명권자니까. 근데 자기들이 직접 먹었다는 이야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요 핵심들 있잖아요. 무슨 뭐 국정원장 밑에 뭐 차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랑 나눠 가졌을 가능성 100%라고 봐요. 얼마큼 나쁜 놈들인지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현금이 전달된다는 그 자체가 사실 이게 꼬리표를 붙이는 게 불가능하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게 그 결혼식장에서 이제 그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거든요.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들은 봉투를 전달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요? 회사원들은 그냥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돈을 뽑아서 이렇게 그 뭐 누구 이름 써주고 봉투를 내는데 공무원들은 그 봉투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봉투를 이렇게 딱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해놓고 안에 얼마 들어있는지 못 보게? 예, 봉투 위에다가
그러니까 결혼식 하는 그 혼주 이름을 쓰고 원래 그 축의금 낼 때 그 쓰는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하고 직위하고 쓰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직접 안 오고 봉투만 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봉투를 낼 때 그런 걸 보면 참 낯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이렇게 그 봉투가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를 배달 사고. 하더라고요. 배달 사고는 어디에나 있어요. 네. 축의금 맡기는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랑이나 신부 쪽에 가까운 친구 대부분 많이 맡아요. 아니면은 가족 중에 이제 별로 할 일이 없는 막내 이렇게 많이 맡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다가 축의금을 10만 원 5월 24일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은 금년도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5월 현재액 127억 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 원을 절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소외계층 지원 예산으로 활용케 하겠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명하게 꼭 필요한 용도에 최대한 아껴 사용하고 절감된 재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이번 방송에서 해볼 건데요. 특수활동비 때문에 설왕설래, 지금 자유한국당은 거의 쥐죽은 듯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 찍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홍준표고요. 그런 이야기를 다 뭉뚱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홍준표의 특수활동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도 괘씸해서 일단 이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성완종 사건은 무죄랍니다. 본인이. 그 대법원을 믿는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한번 찍히면 아프죠? 엄청 아프죠. 대법원장 한 명 바뀌었다고 그래서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대법원을 믿는다. 이렇게. 이거 쫄았다는 뜻이잖아요.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걱정한다. 얼마나 쫄았다는 게 딱 티가 나는 말이에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서슬퍼럴 때도 김재규 사건에서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원이다. 그 대법원에게 나 무죄 판결 내려줘라고 지금 어쩌면 압력을 넣고 있는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 소수 의견은 나오죠. 다수 의견하고 소수 의견이 나오는데 결정적으로 소수 의견은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치죠.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소수 의견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그 파기환송심 판결에 영향을 못 미치는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뇌물 전달자가 자기 자신이 뇌물 공여에 관련한 더 큰 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심은 무죄가 났죠 또.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원이 이제 박근혜 등등에 장악되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법원은 좀 억울하실라나? 억울할 게 뭐가 있어요. 원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판사가 법을 갖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정황 또는 뇌물 공여자나 받는 사람의 어떤 증언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체가 비밀스러운 거니까. 네. 그것을 증거로 보냐 안 보냐가 고무줄 잣대가 되는 거야.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사실 뇌물 관련한 그 재판들은 한마디로 다 엉망들이죠. 그냥 그 정권이나 그 분위기에 따라서 가장 극단적인 예가 그 한명수 총리잖아요. 의자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유죄가 되고 홍준표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전달했다고 증언을 했고 그리고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자살하면서 남긴 장부에 버젓이 이름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죠. 더욱더 홍준표가 쫄아 있는 거겠죠. 2심 판결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홍준표 본인의 말에 따르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했는데 2심 법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법원이 믿을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고요. 이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믿어야지 왜 법원이 안 믿죠?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으로 내려갈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안 돼서 안타깝고요. 경선 비용도 있고 해서 어디 동구할 데 없느냐. 그래 하니까 집사람이 6월 23일 날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때 경선기타금 나왔던 돈이 어떤 돈이냐. 그래서 자기 비자금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원내대표 때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운영위원장을 겸임합니다. 국회 운영비가 별도로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는 돈을 전부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읍니다. 홍준표가 지금 베트남 갔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하시는데도 국회 대책비 일부를 집사람한테 줬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년 6개월 만에 2년 반 만에 말이 바뀌었어요.
특수활동비를 쓰고 나니까 급여가 좀 남아서 집사람 좋다. 뭔 말이야 이게? 돈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거죠. 돈에는 꼬리표가 없어서 네. 돈을 쓰는 사람만 알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모르잖아요. 그 특수활동비를 쓰니까 월급을 쓸 필요가 없어서 마누라 갖다 줬다 이거잖아요. 그게 그거 아니야? 진짜 개념 없는 소리죠. 아니 그 당시에 홍준표가 하는 말에 의하면 자기가 어찌됐든 뭐 돈이 남아서 그거를 부인에 갖다 줬는데 부인이 그걸 비자금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뭘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좋지 않은 불법적인 일에 사용한 건데 지금 그 홍준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특활비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에게 준 돈은 특활비가 아니라